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도적인 지지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첫 일정에서부터 파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섰습니다. 현충원을 찾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태준 전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전략가로 꼽히는 윤여준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건데요. 첫 소식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 첫 일정으로 찾은 곳은 국립서울 현충원이었습니다. 경례. 이 후보는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은 물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도 참배했습니다. 20대 대선 이후 3년 만입니다.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가 다 가능하지. 양 측면을 다 함께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정에는 없던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묘역까지 들렀는데 대선 후보가 박 회장 묘역에 참배한 건 2012년 안철수 후보 이후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사실을 깜짝 발표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이후 외부 일정으로 AI 메모리 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반도체 공약도 내놨습니다.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며 반도체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반도체 재생에너지 사용률 100%를 위한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국가 경제라고 하는 게 결국 기업 활동에 의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국민들의 민생을 책임지는 우리 정치도 경제 성장 발전에 총력을 다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통합 행보로 외연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당내 비명계는 물론 유력 보수 인사들을 추가 영입해 통합 선대위를 꾸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대부분 전직 대통령 묘역 참배에 주목하지만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첫 일정에서 눈에 띄는 이례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신임을 받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이기도 했던 포스코 설립자 박태준 전 총리를 치켜 세우며 묘역을 찾은 장면이었는데요. 상징적인 첫날 일정에서 그동안의 민주진영 대선 후보들과 사뭇 다른 행보를 보이며 통합과 미래 그리고 성장을 강조한 겁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립현충원, 이승만, 박정희 보수진영 대통령까지 참배한 데 대해 갈등의 불씨를 스스로 진화했습니다. 역사적 평가는 역사가나 시민사회에 맡길 일이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민생을 개선하는 게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몫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념, 진영 이런 것들은 잠깐 곁으로 밀어두면 어떨까. 이어 국회를 찾아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해선 대통령의 사전적 정의를 언급하며 거듭 통합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이재명 후보 측은 대권주자 첫날 공식 일정은 통합과 미래, 통합과 성장을 키워드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진보진영 대권주자로선 이례적으로 포스코 명예회장 박태준 전 총리를 참배한 것도 통합과 성장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이른바 DJP 연합으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박 전 총리는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DJP 연합의 그야말로 일종의 진보 보수 연합 정권이었죠. 통합 정권의 일종의 옥동자 아니었겠냐. 박 전 총리는 동시에 포스코 회장으로서 당시 먹거리인 제철업을 일으켜 산업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 후보가 참배 뒤 미래의 먹거리인 AI와 반도체 현장을 찾아간 일정만으로도 통합과 성장,
두 메시지를 담았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당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통합을 14번 언급했지만 윤석열 이름은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농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나라 사정이 급해 이제 통합하고 앞으로 가자고 말하고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반면 진보당은 이승만, 박정희를 참배한다고 국민 통합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자, 이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는 더욱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총리의 최측근인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낸 데 이어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정치 원로에게 한 총리와 만나 단일화에 대해 잘 말해달라고 언급한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이 6일 남은 오늘,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체부 2차관을 통해 대독한 원불교 행사 축사에서 촘촘한 복지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공개된 외신 인터뷰에서도 대선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한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평가입니다. 한 총리의 최측근으로 바로 옆에서 보좌했던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을 관리할 사람이 출마를 한다고 해서 국민적인 굉장한 불안감이 큰데 실무 준비하려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한 총리는 최근 정치권 원로인 정대철 헌정 회장에게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정 회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친구의 동생으로 각별한 사이인 한 총리가 이번 주 초 찾아온다고 했다며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에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 총리에게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반명 단일화, 빅텐트 과정에서 우리 당을 도와달라 부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 경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외부 인사와의 단일화를 준비한 셈인데 한동훈 후보는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꾸 그런 얘기하는 것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건 패배주의 아닌가요? 홍준표 후보도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민주당 출신 이낙연 전 총리도 조만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가 실제 출마할 경우 이른바 반명 빅텐트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보수 진영 구도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오후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최종 3차 경선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론조사 100%였던 1차 때와 달리 당심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한 방식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공윤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경선을 위한 투표 마지막 날. 김문수 후보는 수출 5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당선 즉시 관세 전쟁 대응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관세 문제와 조선, LNG, 방산, K방산, 반도체, 원전 투자 협정을 아우르는 포괄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커피숍에서 청년들을 만나 직접 커피를 만들어주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하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그 경영력이 굉장히 과중되고 있어요. 지역별, 업종별, 내 외국인별 이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충청권 민심을 겨냥했습니다. 안 후보는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해 최상병 묘소를 참배하고 충북대에서 탄핵 반대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대전 충청 지역 맞춤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AI,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초격차 기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생일을 맞아 아산의 현충사를 찾은 한동훈 후보. 방명록에 충무공의 마음으로 나라를 지키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핵잠수함 확보 등을 골자로 한 국방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 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습니다. 궁극의 무기이고 핵무장에 준하는 안정감을 한반도에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2차 경선 결과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절반씩 반영해 내일 오후 발표됐는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득표 2명을 상대로 3차 경선을 거쳐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에서 캠프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도 아니고 한동훈 후보 지지자도 아닌 한 시민이 자신도 모르는 한동훈 캠프에 정책특보 위촉장을 받았다고 제보를 해왔습니다. 누가 어떻게 개인정보를 얻어서 엉뚱한 위촉장을 보내는 건지, 이 선거 때만 되면 비슷한 일이 반복되지만 규제할 방법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경선 후보 캠프 로고가 박힌 특보 위촉장. 서울 지역 정책특보로 위촉한다며 한동훈 후보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지난 24일 한 50대 남성은 문자 메시지로 이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한동훈 후보 지지자는 물론 국민의힘 당원조차 아니었습니다. 아니,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지? 그다음에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정당 가입한 걸 40일도 없고. 인터넷 주소도 제시하면서 취소를 요청하면 정보를 모두 삭제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접속하자 임명장을 제작한 업체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임명장 업체는 블로그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내 편을 만든다. 선거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인 명단을 갖고 캠프를 방문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업체 측은 캠프에 시스템을 설치해 주었고 캠프가 개인정보를 넣어 임명장을 보냈다며 개인정보 출처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캠프는 주변 사람들의 당사자 확인을 거쳐왔는데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만의 일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은 자신이 받은 김문수 캠프 조직특보 임명장을 공개하며 상대 당 의원에게 뿌릴 정도면 얼마나 많이 뿌린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괘씸하죠. 인간기업의 피라미드 사람 모집하는 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는 정의당 대표와 5.18 단체 회원들에게 임명장을 보냈다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재명 캠프도 국민의힘 지역 선대위 관계자에게 특보 임명장을 보냈다가 반발을 샀습니다. 선거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은 단순한 임명장 배부나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자, 대선을 앞둔 정치 현장 소식, 오늘은 정치팀 신수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콘클라베 단일화, 콘클라베 이 가톨릭에서 추기경들이 교황을 무제한 회의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 경선 얘기인 것 같은데 콘클라베는 또 뭐고, 이게 후보들은 있는데 단일화? 한덕수 총리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당회 인사와의 단일화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저마다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네. 그 방식을 제시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또는 다른 이준석이라든 다른 분까지 모여서 이 교황을 뽑듯이 콘클라베를 하듯이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내가 후보가 되더라도 다시 단일화 협상을 해서 그건 원샷 경선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의힘 경선은 그러면 최종이 3차가 아니라 4차까지 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게 콘클라베 방식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말은 그럴듯한데 사실 뜯어보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는 후보를 정하지 않고 투표인단인 추기경들이 모두 다 후보라는 전제하에서 비공개 투표를 반복해서 교황을 정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후보 1명과 한덕수 총리 이렇게 2명의 후보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에서 콘클라베를 한다. 네.
이 말은 그냥 사실 여론조사로 단일화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콩클라베라는 말이 오르내리니까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려고 이런 단어까지 따온 것으로 봐야 합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외부 후보 영입이 보수 진영을 출렁이게 할까 싶은데, 자, 다음 소식은 뭘까요? 다음 소식은 자, 이재명의 노무현까지는 알겠는데 네. 국민의힘의 노무현? 이게 국민의힘의 노무현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양측 모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교롭게 언급하고 나선 겁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23년 전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날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몽준 멋지고 국민들이 볼 때 참 좋은, 보기 좋은, 그리고 납득이 가는. 홍준표 후보도 SNS에 노무현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가겠다고 적었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국민의힘에서 얘기한다. 어찌됐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각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면서 네 번째 민주정부의 대통령이 내가 되겠다, 이런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네. 어제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후보로 선출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몽준 후보와의 극적인 단일화를 통해서 이회창 대세론을 뒤집었던 그 노무현을 소환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노무현이지만 서로 다른 노무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이죠. 마지막 소식은 총리급 경호라고는 하는데 오늘도 우려되는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후보의 첫 공식 일정이던 현충원 참배 때 벌어진 상황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네. 경례. 바로. 누구야? 이 한 남성이 이 후보에게 서한을 전하겠다고 기다리다 제지당하는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 후보는 작년 1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의식해서 경선 중에는 공개 일정을 자제했는데요. 이제 대선 후보로 공개 행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첫날부터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 대선 후보에게는 경찰이 국무총리급 특별 경호를 하는데 이재명 후보도 그 대상이 됐습니다. 자, 양당 후보 또 다른 후보들 대선 후보 누가 나올지는 아직 안 정해졌지만 경호가 잘 이루어져야겠네요. 정치팀 신수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변호인에게 조사할 양이 많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조사하자는 입장인데 김 여사 측과 구체적인 날짜를 두고 조율하는 단계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김건희 여사 측에 대면 조사 방침을 거듭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도 가능하냐고 하자 검찰 수사팀이 조사할 양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아 서면 조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조사할 내용은 많습니다.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난해 22대 총선 때는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관여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검사는 물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평택과 포항에서 나온 인사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모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내일 명 씨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서울에서 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동의한다면
당장 이번 주라도 김 여사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입니다. 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며 4년간 2차례 서면 조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면 조사 때는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검사들이 휴대폰을 반납한 채 조사해 황제 조사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김 여사가 최근 국회 과방위 출석 요구에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이 원하는 대로 이른 시일 안에 대면 조사에 응할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무속인 건진법사의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건진법사의 아내와 처남, 딸까지 출국 금지 조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처남 몫이라고 말했던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인사와 이권에 개입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통일교 측이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로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행방과 대가를 찾는데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달도 안 된 2022년 7월 5일 11월 41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화장품 사업을 하는 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과 시민사회 수석실로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는 딸에게 전 씨는 대통령실 신모 행정관을 언급하며 처남인 찰리 몫으로 찰리가 관리하는데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신행정관을 통해 각종 인사와 정책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전 씨는 물론 아내와 처남, 딸까지 모두 출국 금지 조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건진법사 전 씨는 2014년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전 씨와 처남, 딸은 지난 대선 당시 함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전성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찰리와 신행정관이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 삼촌한테 부탁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씨와 전 씨의 아내, 그리고 찰리로 불린 처남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꿨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 가운데 건진법사의 처남은 지난 주말 돌연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 일가는 물론 수사가 본격화되자 최근 사의를 표한 걸로 알려진 신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입니다. 통일교 2인자가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로 건넸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수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씨는 김 여사에게 주지 않고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건진법사가 캄보디아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통일교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연결시켜줬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본부장을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 이외에 별도의 자문 활동을 한 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조서에 적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가 보관하고 있는 비화폰 서버 자료를 넘겨받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이 물러난 뒤 경호처가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꾼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번 자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국한된 거라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비화폰 서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6일 경찰은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진입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7차례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유지 등을 이유로 번번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최근 일부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비화폰 서버를 건네는 방안도 경찰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압수수색 반대를 주도해온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대기 발령된 뒤 경호처가 경찰의 요청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경호처가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 안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하겠다고 해 제출 방법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청과 감청이 불가능한 비화폰은 통화 녹음은 안 되지만 통화 기록은 경호처 서버에 보관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서버 자료를 받는 대로 압수가 지연되는 동안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는지부터 검증할 방침입니다.
이어 서버 기록과 관련자 진술을 비교 분석한 뒤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미 윤 전 대통령이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당시 김 차장은 알겠다고 답했다는 경호처 간부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결국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과 경호처가 협의 중인 비화폰 자료에는 비상계엄 관련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 경찰 관계자는 내란 관련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강제 수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화폰 서버를 추가로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비화폰 서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던 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3번이나 막아섰던 탓이 큽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63년간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섰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선 경찰은 이후 체포 방해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는 검찰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3차례나 반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 차장을 구속한 뒤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조사하려던 경찰 구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보기 위해 경찰이 신청했던 대통령 안가 CCTV 압수수색 영장 등도 검찰에 3번 가로막혔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영장 청구는 오직 검찰만이 할 수 있는 헌법 12조 규정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조항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인 1962년 헌법 개정 때 처음 생긴 뒤 63년째 그대로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비호하던 경찰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영장 청구 일원화로 인권 유린을 막으려 했다는 등 당시 영장 청구권을 검찰에 준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후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갈수록 커지고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만 영장 청구의 주체로 삼는 건 경찰은 물론 공수처, 해양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다양해진 현실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영장 청구 권한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현실에 맞게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돼 있는 규정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경찰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위의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개헌 전에라도 검찰에 위법한 영장 기각의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경찰의 준항고 권한 부여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시위대들은 생중계된 영상마저 조작됐을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폭동을 명확히 인정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으면서 감형을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걸고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아내 합의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심사가 진행 중이던 서부지법 앞입니다. 언론사 취재진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습니다. 꺼져! 나가! 가짜뉴스 나가라! 60대 남성 우모 씨는 가방으로 취재진 머리를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우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 허공에 던진 물건이 하필 피해자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 아니건 바뀌건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며 우 씨 가족들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또 피해자 의사는 묻지도 않고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해놓고 보석을 신청하고 이를 알리는 등기도 보냈습니다. 알려주지도 않은 피해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빼낸 건 우 씨의 변호인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뭐 복사 가리고 복사했고 제가 저절로 외워진 거 어떡합니까? 머리가 그 정도는 좋은데. 의도를 가지고 확인했다고밖에 보이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직접 사과를 받거나 용서를 할 수 있는 과정도 생략될 수밖에 없었고. 우 씨의 변호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소속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해왔습니다. 서부지방법은 사태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법률가가 해석을 해보니까는 이게 국민 저항권으로 볼 수 있겠다. 서부지법 폭도들은 폭력 행위가 유튜브로 생중계됐는데도 영상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주장해 재판은 한 달 넘게 제자리 걸음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사이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사진을 보내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보내는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쓴 40여 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 박선영 위원장이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용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시민단체들의 사퇴 촉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화의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대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지난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5.18 민주화 운동을 둘러싼 음모론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북한군의 개입설에 대한 진화위원장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그 질문이라면 그 논란은 있지만 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모른다고요. 북한군 개입설, 남파 간첩설 등은 거짓으로 역사적 법적 판단까지 끝난 대표적 역사 왜곡이지만 박선영 위원장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제가 북한군이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모른다고요. 제가 어떻게 그 이상을 답변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인간으로 대한 좀 공감대 좀 가지세요. 제발 좀. 북한 인간을 대표하는 결국 박선영 위원장에 대해 퇴장 명령이 내려지면서 상임위는 파행됐고 곧이어 박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박선영은 그동안의 극우 망언을 처리하고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사과하라. 5.18 국립묘지에 찾아와 영령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진실화해위 직원들도 사퇴 촉구 성명에 이어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소속 직원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5.18 영령과 피해자, 유족, 국민 여러분께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사퇴 촉구가 이어지자 박선영 위원장은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자신은 5.18을 폄훼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에도 문자를 통해 북한 특수군이 광주에 침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개입했냐고 물었고 개입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서 잘 모른다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화위 노조는 한마디로 본질에서 벗어난 궤변이라면서 사퇴밖에 답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SK텔레콤에서 유출된 데이터 때문에 불안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유출된 데이터가 유심 관련 정보라고만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얼마나 나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MBC 취재 결과 10GB에 육박하는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문자 형식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담겼을 텐데요. 김윤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SK텔레콤 보안관제팀이 트래픽 이상을 감지한 건 18일 저녁 6시 9분. 분석 결과 5시간여 만에 과금 분석 장비에서 악성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현재로선 음성 인증 장비에서 유심 정보, 그러니까 단말기 식별 고유 번호와 통신사 식별 번호,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종류도 종류지만 양도 문제입니다. MBC 취재 결과 장비와 장비 사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데이터가 9.7GB 분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심 관련 정보가 음성이나 영상이 아닌 텍스트, 글 형태라 가정하면 300쪽짜리 책 9,000권 분량으로 계산됩니다. 최악의 경우 9.7GB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용량이면 대부분 다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다 갖고 나갔을 것 같은데 보니까요. 상황이 이런데도 SK텔레콤은 나흘 뒤인 22일에야 외부에 유출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기에다 다른 곳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콜센터 용역업체인 KS 한국고용정보에서 최근 임직원과 퇴사자 3만 6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주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특히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심정보와 결합할까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유심정보만으론 금융보안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낮다지만 주민등록번호 등과 유심정보가 결합하면 심스와핑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복제폰을 만들 수 있습니다. SK랑 지금 항고전까지 털려가지고 아마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다 털렸을 거예요. 이 와중에 주말 사이 일부 판매점들은 가입자 유출을 막겠다며 지원금을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에 각종 금융 정보까지 스마트폰에 담기는 정보가 많아지는 만큼 정보 유출의 파장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열흘째인 오늘부터 유심 교체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유심은 턱없이 부족하고 안내는 원활하지 않고 약정 때문에 해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하루 종일 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을지로의 SK텔레콤 매장.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107번 고객님 계세요? 108번 고객님. 본사와 가까우니 혹시 유심 물량이 넉넉할까 일부러 찾아온 고객들입니다. 2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서 이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줄 서 있는데 비슷한 시각 서울 상암동에서도 이른바 유심 오픈런을 한 고객들이 줄을 섰습니다. 화가 나죠. 이게 이렇게 빠져나갈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아침 일찍 왔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설명도 못 듣고 1시간 넘게 기다린 상황. 급기야 한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더니 직접 유심 재고를 확인하고 번호표를 만들어 나눠줬습니다. 저도 줄 서 있다가 답답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 관계자 아니에요. 이 매장 재고는 130개. 131번째 고객부턴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반 이상 기다리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번호표 끝났으니까 못한다고? 그럼 기다린 사람들은 뭐야? 지금도 안내문을 안 써놓잖아 저것들이. 주말 동안 대리점으로 사람이 몰리자 SK텔레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유심 교체를 예약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는 사실상 먹통이고 콜센터도 연결이 안 돼 고객들은 직접 매장 앞을 찾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앱 사용이 서툰 노년층은 며칠이나 더 줄을 서야 할지 몰라 답답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것도 아니고 토요일 분명히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건 누가 생각해도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그럼요. 오늘 전국의 SK텔레콤 매장마다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SK텔레콤 고객이 2,500만 명인데 확보한 재고는 약 100만 개. 애초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도 무상 교체를 발표해 현장의 혼란이 커지자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고객들까지 생겼습니다. SK텔레콤은 5월 말까지 유심 500만 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교체하려는 수요를 감당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 중엔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SKT 가입자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 복제한 유심으로 금융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금융사들도 SK텔레콤 인증을 중단하거나 인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NH농협생명 홈페이지에 올라온 안내문입니다.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K텔레콤과 SK알뜰폰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NH농협 측은 6시부터 SK텔레콤을 통한 인증을 중단했습니다. 로그인 통해서 계약 정보들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를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고자 사전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KB캐피탈도 기존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로그인이 당분간 불가능하다고 공지했습니다. 한화생명과 삼성생명도 SK텔레콤 이용 고객에게 본인 인증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융사이트 본인 인증 방식이 SK텔레콤의 SMS 문자라면 카카오페이나 패스, OTP 등 앱을 기반으로 한 인증수단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삼성, 국민, 롯데 등 대부분의 신용카드사들도 해킹 피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다른 휴대전화 기기에서 금융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안면 인식 등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통신사 인증 외에도 계좌 비밀번호 인증 등 자체 인증 시스템이 있어 명의 도용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예상치 못한 피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분증상의 얼굴과 이 휴대폰 안면 인증을 통해서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다른 휴대전화에서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본인이 계정을 잠글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오늘 오후 대구에서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1000여 명이 대피했고 인근 고속도로 진출입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자, 변예주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저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현장 인근 조야마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이 마을로 들어가는 골목인데요. 연기가 마을을 거의 뒤덮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을 입구를 통제한 가운데 소방차들이 오가고 있고 주민들에게 인근 초등학교로 피신하라는 안내 방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 2시쯤 난 산불은 거센 바람을 타고 확산됐는데요.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4시간 만인 오후 6시쯤 산불 대응 3단계로 격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주민들도 산불의 빠른 확산에 다급히 대피했습니다. 지금 딸네 집 가는가 그래가 안 그러면 딸네 집인데 가려고 집도 한번 챙기고 대충 그냥 끄어놨지. 빨리 불 났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나오고 내 주위에는 전부 다 자기 산 가까이 있는 집은 자기 물로 전부 다 뿌렸어요.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산불이 인근 조야동과 서변동까지 번지면서 890여 가구의 주민 1210명이 대피했습니다. 오후 6시 반 기준 산불 영향구역은 116헥타르, 화산의 길이는 7.7km로 추정됐습니다. 진화율은 12%로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헬기 29대를 비롯해 진화 차량 57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는데요. 습도가 23%로 매우 건조한 가운데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하는 돌풍이 불며 소방당국은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산불 확산으로 교통통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IC 양방향이 차단됐고 대구 도심으로 진출입하는 다리 3곳도 통제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경북경찰청은 주민 대피를 돕기 위해 기동대 7개 중대와 기동순찰대 등 500여 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오늘 오전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 난동을 벌여 6명이 다쳤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학생이 교사와 상담하던 도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건데요. 이 학생은 학교 밖으로 나와 운전자와 행인까지 공격했습니다. 먼저 전효정 기자입니다. 활동복을 입은 고등학생이 학교 정문을 나와 차도로 뛰어듭니다. 승용차 옆으로 다가오더니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잠시 뒤 황급히 뛰어 달아납니다. 학생이 운전자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겁니다. 외치지 해서 제가 창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를 명안히 한 1, 2초 보더니 칼로 이렇게 저를 여기를 얼굴을 툭 찌르고 그다음에 도망갔어요. 오늘 오전 8시 30분쯤 이 학교 2학년 남학생이 학교 상담실에서 특수교사의 목을 조르며 흉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수교사가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오자 달려나온 교장과 교직원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렀고 이어 교문 밖으로 뛰어나와 차량 운전자와 길을 가던 여성도 차례로 공격했습니다. 기억은 좀 많이 그때 생일 트럭을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 찔른 사람이 누군지 선생님이라고 어떻게 하던데 한방은 모르겠어요. 학생은 학교와 학교 인근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인 뒤 맞은편의 저수지로 도주해 뛰어들었습니다. 119 구급대가 출동해 학생을 구조한 뒤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으로 다친 사람은 가해 학생을 포함해 7명.
교장과 교직원 2명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학생들은 전혀 여기 관여되지 않고 문제가 없고 이제 상담 선생님 또 주변에 있는 관련된 주무관 특히 교장 선생님 이제 빨리 쫓아오셔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해당 학생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작년까지는 특수학급에 있다가 올해부터는 일반 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등교하자마자 교실이 아닌 1층 상담실로 향했고 상담을 하던 중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가해 학생의 가방에선 또 다른 흉기와 둔기 3개가 발견됐습니다. 가해 학생은 경찰 조사에서 학교 생활이 힘들어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전날 흉기를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을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학교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교육단체들은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신병관 기자입니다. 학교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소식에 인근 아파트에 사는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불안감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으셔서 뭐 그런 거는 저희도 이제 이해는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되죠. 안에 애들이 있으니까. 학교는 사건 발생 2시간이 지난 뒤 문자 메시지로 간략한 상황만 전달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잘 학사를 운영하고 있고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교 측은 긴급 휴교도 고려했지만 학생들을 밖으로 내보내면 안전상 우려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정상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건을 목격한 학생이 없어 긴급 휴교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시작되는 중간고사도 예정대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협의한 결과 아마 7교시까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주에서 한 학교 교사가 특수학급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자 충북교육청은 재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흉기 난동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피해를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며 거듭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필요한 교실에 대해서는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육단체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최근 학교에서 흉기를 사용한 폭력이 잇따라 구성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충북지부도 교원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일터에서 숨진 노동자들을 기리는 산재 노동자의 날이 오늘 첫 법정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노동계는 일하다 죽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위해서 위험할 경우 노동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위로 시뻘건 불꽃과 검은 연기가 맹렬한 기세로 솟아오릅니다. 폭발음과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날아다닙니다.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아리셀 공장 화재입니다. 대형 산업재해 뒤엔 품질 검사 조작과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한 비숙련 노동자 대거 투입이 있었습니다. 아리셀 폭발 사망 사건 저는 사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숨진 김용균 씨, 방송 현장을 고발하고 떠난 이한비 PD, 현장 실습 중 괴롭힘을 겪다 사망한 김동준 군까지 일터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첫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아 한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생사의 갈림길로 출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죽어야 안전한 일터로 출근할 수 있는 것입니까? 4월 28일은 1993년 5월 태국의 한 인형 공장에서 노동자 188명이 숨진 화재 사고를 계기로 세계 산재 노동자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국내에서도 20년 넘게 산재 노동자의 날로 추진돼 오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첫 법정 기념일을 맞았습니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은 업무 중 위험을 감지하면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작업 중지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위험하면 멈추라.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위험하면 스스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 때는 반드시 작업 중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산업재해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집니다. 하루 평균 2명 넘는 노동자가 일터에서 귀가하지 못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당연한 권리를 노동자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하루 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한 지 100일이 됩니다. 트럼프의 100일 성적표는 어떨까요? 미국 주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느 조사할 것 없이 지지율이 곤두박질 쳐서 7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교황 장례식을 마치고 돌아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돈 얘기를 꺼냈습니다. We're going to be taking in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and it's possible we'll do a complete tax cut because I think the tariffs will be enough to cut all of the income tax. 다른 나라에게 관세를 걷어서 장기적으로 국민에게 매기는 세금을 없애겠다는 허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격과 공포라는 특유의 압박술로 워싱턴을 전 세계 이목의 중심에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100일 민심이 채점한 성적표는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CNN의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41%, 2월 조사에 비해 7%가 빠졌습니다. 60%를 넘겼던 부시와 오바마 등 2000년대 이후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과 비교했을 때 초라한 결과입니다. Trump's 41% at 100 days is the worst on record. He has broken his own record for being the worst. 전반적인 경제 관리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61%, 구체적으로 관세 정책에서는 반대 65%, 인플레이션 관리도 부정평가가 압도했습니다. 관세를 무기로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In American history, it's our declaration of economic independence. 공포에 휩싸인 주식시장,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싸늘했습니다. We estimate that these tariffs to date will cost the average American family $4,900 a year. 뉴욕타임스의 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42%였고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반대한 경제와 관세 정책 평가도 흐름이 일관됩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권한 확대 시도가 지나치다고 64%가 답했고 62%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치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e believes he's a king. He is not. President Trump is violating rule of law in every way. 집권 2기 초반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 미국 국민 70% 정도는 대체로 예상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실패한 100일이라는 평가에도 탈선과 혼선이 앞으로 달라지길 기대하긴 어렵지 않냐는 그런 냉소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돕기 위해 파병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화답했는데요. 양국은 북러 조약에 따른 합법적 파병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대를 과시했는데 종전 협상이 한창인 이 시점에 이제 와서 뒤늦게 파병을 인정한 이유는 뭘까요?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러시아 영토를 침공한 우크라이나 부대를 격퇴한 전투에서 북한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김정은 동지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도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러시아 연방의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참전하여 영적 위훈을 세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전투구분대들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북러는 북한군 파병이 지난해 6월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 조약 4조는 상대방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즉각적 군사 원조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병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북한군의 인명 피해에 대한 내부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점령당했던 쿠르스크를 되찾으며 종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러시아가 북한군의 개입을 마무리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돈바스 전선에 투입하거나 우크라이나 영토 내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국제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러 모두 앞으로 북러 협력 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공언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첨단 무기 기술이나 경제적 지원 등 실익을 챙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 원조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흘 전 북한판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최현호의 진수식을 시찰하면서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전술 탄도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원양 함대를 보유하고 핵 잠수함 건조 사업에 뛰어들겠다는 포부까지 밝혔는데 이는 러시아의 기술 이전 없이는 어렵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 파병 등 북러 군사 협력은 중대한 국제규범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돈이 급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SNS 광고,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알바인 것처럼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하고는 보험 사기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수법인지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직장이 없던 30대 서모 씨는 큰 돈을 구해줄 수 있다는 SNS 글을 보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담당자는 자신을 한 수도권 병원의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는지 먼저 묻습니다.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보험 보장 내역에서는 아마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들어갈 것 같다. 본인이 이제 다른 데 가서 얘기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문제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금융감독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이 담당자는 일종의 브로커였을 뿐 해당 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고액 알바나 대출을 미끼로 취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돈이 필요한 서민들을 사기에 가담시키는 겁니다. 또 다른 브로커의 경우 어떤 업무인지 물어보면 60에서 90만 원씩 문제없이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신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만 가능하다며 상대를 가려봤습니다. 역시 보험 사기입니다. 실제 대출도 아니라고 안심시킨 뒤 못 받을 돈을 받게 해주면서 수수료는 30%라면서 저렴한 조건이라고 내세웁니다. SNS를 주로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신종 수법으로 사회 초년생이 보험 사기에 노출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금융감독원은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농어촌 같은 의료 사각지대의 틈을 메워온 공중보건의들이 계속 줄면서 지역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은퇴한 고령의 의사들을 지역과 연결해주고 있는데 가고 싶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의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전북 정읍의 고부보건지소.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2년 넘도록 의사가 없어 환자들도 발길을 끊었지만 요즘엔 매일 20명 넘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아니 감기 몸살이고 그냥 한 달 전에 또 걸렸어요? 또 걸렸어.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정년 퇴직한 68살 임경수 씨가 지난해 11월 보건지소장으로 부임한 뒤부터입니다. 행복 지수가 너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한테 보건지소도 빈대가 많은데 제가 갈 자리 마련해 주면은 내가 월 300 받고라도 남겠다. 약국도 없어 감기만 걸려도 멀리 읍내까지 가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도 사라졌습니다. 웬만하면 참으면서 저 진통제 사다 놓고 먹고 그랬어요. 갑자기 아프면 오고 너무 좋아요. 이 같은 지역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시니어 의사제도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 등에서 10년 넘게 일한 60세 이상 의사들을 고용하는 지역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6개월치 급여를 지원하는 겁니다. 최근 문을 연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엔 의사들의 문의 전화가 잇따르고 있지만 걸림돌은 급여와 주거 문제입니다. 내가 가면 혹시 어떤 생활 여건이나 이런 거가 지원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것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는.
특히 사립의대 강단에 섰던 의사들의 경우 보건소 공무원으로 일하면 사학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놀면은 470 나오는데 여기서 사회공헌하고 봉사활동하면은 300만 원밖에 안 주니까는 이게 너무 큰 모순 같아요. 은퇴한 걸로 파악되는 60, 70대 의사들은 전국에 3,000명 정도. 작년 6월 기준 공보위가 필요한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곳은 46%였고 지금은 인력난이 더 심해졌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프로야구의 열기가 올해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노년층 팬들은 이 열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입장권 현장 판매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이 일고 있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직접 취재해봤습니다. 올해 최단 기간 200만 관중을 돌파한 KBO 리그. 연일 매진 사례가 이어지지만 관중석의 노년층 관중은 찾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예매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 혹시 모를 현장 판매분을 구하려는 관중들에게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매진이나 현장 판매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남는 표 하나만 바라보고 나선 노년층 관중은 허탈합니다. 73살이고요. 80년도 봤어요. 여기 5번 오면 한 번 들어요, 정확히. 4번은 그냥 집에 가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못하죠, 못해요. 딸도 못하더라고요. 프로야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유치했지만 만 65세 이상의 예매 비중은 0.7%에 불과했습니다. 노년층 관중 소외 문제가 지적되자 롯데가 시험적으로 입장권 현장 판매를 시도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매진 여부와 무관하게 경기당 100장씩 현장 판매했는데 반응이 좋아 올해는 테이블석을 포함해 전체 좌석의 1%인 230장으로 늘렸습니다. 좋죠. 저희들은 인터넷을 잘 못하는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 죽어도 롯데 자이언트. 구경도 못하고 있는데 200석이라도 확보해주면 롯데 팬들로서는 더 좋죠. KT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100장씩 현장 판매를 시작했고 두산도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판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0년 뒤나 20년 뒤는 저도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는 본받아야 될 것 같다. 저희 구장도. 다만 정당한 방법으로 예매하는 다른 팬들에게 역차별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야구 팬들을 포용하자는 취지가 공감받으면서 KBO는 올해 포스트 시즌에 앞서 현장 판매 대책을 고심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부상 복귀전에서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세계 혼합단체 선수권에서 대표팀의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손정훈 기자입니다. 캐나다와의 조별리그 2차전을 부상 복귀전으로 택한 안세영. 한 달여 만에 실전 무대인 탓에 완벽한 컨디션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랭킹 21위 미셸 리의 예상 밖으로 고전했습니다. 너도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열심히. 쉽게 포인트 하려고 그러게. 그래도 대세엔 지장은 없었습니다. 1세트를 5점 차로 따낸 데 이어 2세트에선 상대가 꼼짝할 수 없는 절묘한 헤어핀. No way. Oh my goodness. 동물적인 반사 신경까지 뽐냈습니다. 막판 뒷수 접전을 펼치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범실을 이끌어내 55분간의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또 많이 쉬었다 보니까 또 경기력도 아직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전이랑 다르게 좀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계 랭킹 1위답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세영의 활약을 앞세운 대표팀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하루하루 봄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광장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들이에 나섰는데요. 하늘도 맑고 투명해서 더욱 즐기기 좋았습니다. 다만 크고 작은 산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주 남쪽 해상으로 고기압이 다가오겠고요. 북쪽으론 저기압이 머물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서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순간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북쪽 저기압이 가까워지면서 바람이 더 거세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건조함이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동쪽 곳곳으로 건조 경보로 강화됐고요. 산불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발효 중입니다. 추가 산불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한낮엔 따스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출근길 서울의 기온이 8도, 양구 2도로 쌀쌀할 텐데요. 한낮엔 20도로 웃돌며 하루 사이 기온차가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8도, 광주대구 7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구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